안녕하세요. 저는 듬직한 아들과 착한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주를 둔 행복한 70대 할머니입니다. 사실 행복하다는 말이 이제 겨우 입에 붙네요. 사실 그 전까지 제 삶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붙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남들만큼만 살고 싶었는데 이제라도 비슷해진 것 같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이곳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사연을 이야기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말이야 하고 싶은데 혹시 아들에게 다른 피해가 없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우리 며느리가 그런 저를 알고는 옆에서 용기를 주어 저도 한번 글을 보내봅니다. 그러면 제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를 쭉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에 형제는 많고 관심도 애정도 받아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저는 국민학교밖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초졸이라는 제 신세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리 못해도 중학교까지는 나오는 사람들도 꽤 흔하다던데 저는 남들 입는 교복 한번 입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없는 형편에 여자가 배워서 뭐하냐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그 어린 나이에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다들 일자리 구하러 서울로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저도 차비만 겨우 들고 쫓겨나듯 서울로 보내졌죠. 그 후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얹혀 살며 공장에 개꽁으로 취직을 하게 된 저는 중학생 나이부터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공들 중에서도 제일로 나이 어렸던 저는 친척집에 떠넘기듯 맡겨져서 눈칫밥 먹으며 무엇 하나 마음 편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미싱을 돌려 힘들게 번 돈을 모두 집에 생활비로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 수중에 남는 돈은 몇 푼 되지가 않았어요. 이른 나이에 시작한 고생이 매일매일 지긋지긋했습니다.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라 생각했던 눈칫밥도 영 적응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공장을 다니던 남편과 오며 가며 인사를 주고받았던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 사랑을 주고받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병근 씨는 일 힘들지도 않아요? 나는 퇴근하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병근 씨는 늘 웃고 있네요. 일이야 맨날 하는 거니까 힘든 게 당연하지만 다 선자씨 덕분이죠. 저는 선자씨 보면 그냥 힘이 나고 웃음이 나네요. 서로 팍팍한 인생의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기름때가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을 보며 믿음직하다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향 동생들 생각하며 열심히 사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저도 객지에서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죠. 선자씨, 저 선자씨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내가 선자씨 평생 사랑해줄 수 있어요. 선자씨, 나랑 결혼해줄래요? 착한 성격과 책임감에 안정적인 월급까지 저에 비해 모든 것이 나은 그 사람을 보며 저는 그런 사람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제 인생의 동아줄같이 느껴졌습니다. 더는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살고 싶지 않았고 안정적이고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을 원했던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정순물 떠놓고 단촐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빵을 얻어 그곳에 신혼방을 꾸렸죠. 없는 살림에 사글세를 얻어 남편과 신혼을 시작하게 된 저는 그 언제보다도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다 생각했는데 앞으로 평생 함께할 든든한 내 편이 생겼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놓일 수가 없었어요. 다정하고 착한 남편 덕분에 저의 결혼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도 참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남편과 함께하면 좋았기에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좋았었죠. 그렇게 사랑하던 우리 부부 사이에 사랑의 결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저희는 부모로서 책임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도 책임감이 강하고 든든했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로 처자식 걱정만 하며 더욱 열심히 살았고, 그런 남편 덕분에 궁핍했던 저희의 형편도 점점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이방을 내어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집도 구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었다면 얼마나 좋았을지 저는 지금도 상상해보곤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날 때부터 꼬여 있었던 것인지 가장 기뻤던 순간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일을 나갔던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어린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고쳐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하면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환자분이 척추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을 잘 마치더라도 감각이 돌아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제게 희망을 빼앗아 가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도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목숨 붙어 있으면 언제든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지, 평생 몸을 쓰지 못한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몇 번의 수술을 받은 후로도 저희 남편은 다시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던 남편이 사지마비가 되고 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그래도 남편 목숨만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남편이 죽기라도 했으면 저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 저는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남편과 아직 어린 아들을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도 돌봐야 하고 돈도 벌어야 했기에 앞이 까마득했죠. 그래도 살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라지는지 저는 여태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다고 별별 일을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식모일은 당연하고 아픈 남편 뉘어놓고 남의 집 식구 병수발도 들어봤었어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해야 했기에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남편이 아프고 자식이 어린데 나 하나 희생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는 별별 고생을 다 하면서 혼자 자식을 키웠습니다. 가끔은 혼자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 남편 옆에서 숨지게 울기도 하고, 저도 어디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적도 참 많았습니다. 누가 내 고생을 알아주나 싶어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자식 하나 잘 가리키는 게 제 의무라 생각하며 열심히 버텼습니다. 내가 고생하면서 살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남편 몫까지 잘 키워야 했기에 저도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놓고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에 우리 아들도 대학 졸업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젊은이들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건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른 부모들이 자식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더해주는지도 모르고 그저 대학 하나 보내준 것만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에게도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 같아서 내 아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보기에는 뭐라도 시켜만 주면 참 열심히 하고 잘할 아이인데 왜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없나 답답했죠. 그래도 가장 답답한 것은 아들 본인이었을 겁니다. 높은 경쟁률과 좁은 취업문 때문에 아들은 한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매번 열심히 면접 준비를 하는데도 탈락 통보를 받으면서 그 속이 얼마나 썩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한탄 한번 하지를 않고 오히려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부터 아르바이트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하느라 바쁘면서 무슨 아르바이트까지 하려고. 그냥 회사 사무 보조 같은 일인데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이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다 보면 저한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그래? 좋은 일이라면 너무 다행이다. 우리 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젠가는 빛을 볼 날이 올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그렇게 한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다니게 된 아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뿐인데도 늘 지각 한 번 없이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정말 자리만 있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아들이 더 안타까웠죠. 그러던 중에 아들이 회사에서 웬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좀 이르다 싶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 회사에 나간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싶다 말하는 걸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지만 회사에서 만났다는 그 아가씨가 사실은 그 회사 사장님의 딸이라는 것을 듣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아가씨가 인사를 하러 오고 저는 예비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얼떨떨했다가 막상 만나게 되니 얼굴도 예쁘고 뭐 하나 빠질 것 없어 보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학벌도 좋고 부모님 재력에 아쉬운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아가씨가 왜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아들과 만나는지 몰라서요. 그런데 정작 아쉬워하는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그 아가씨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 아가씨가 사장님 따님이라는 얘기에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워했는데 그쪽에서 하도 좋다고 쫓아다녀서 만나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까지 하러 온 것을 보니 그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많이 좋아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둘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결혼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조금 당황스럽네. 우리 아들이 아직 제대로 된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 결혼할 생각이세요? 어머니, 저 창룡씨 많이 좋아해요. 가벼운 마음 아니고 저 정말 창룡씨 같이 좋은 남자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해주세요. 근데 아가씨 정도면 다른 좋은 남자도 많을 테고 집에서 반대는 하시지 않으실지. 저한테는 창룡씨보다 나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설득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저희 결혼하면 창룡씨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말씀드릴게요. 조금 빠르다 싶으실지 몰라도 저희가 결혼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좋은 며느리 들이시면 어머님도 좋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어머니. 너무 차이나는 집안에 갑작스런 결혼 소식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잘난 며느리가 우리 아들 좋다고 하고 나한테까지 다정하게 구니까 저도 싫지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사자들 간에 좋다고 하니 저도 더 반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이고 혼수고 결혼 비용까지 모두 그쪽에서 지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행제냐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자식 결혼시키며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가면서 저도 긴장이 풀렸던 건지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지병처럼 달고 있던 류마티즘이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일을 나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남편과 둘이 생활비와 남편 간병비까지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상황에 아들이 저를 돕겠다고 나섰죠. 어머니,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당장 아프신 게 중요하니까 이제 일 나가지 마시고 집에서 쉬세요. 아버지 간병도 간병인 따로 쓰시고요. 그렇게 하면 돈이 얼만데.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큰 짐을 지울 수는 없지. 그냥 급하게 몇 달만 조금 도와주면 엄마가 금방 회복해서 다시 일 나가면 돼. 어머니,
저도 이제 돈 벌고 사회생활 하잖아요. 부모님 챙기는 게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들은 제게 매달 생활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야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었으니 돈이 있을 리도 없고 그 돈이 결국 며느리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담 가질까 싶었는지 말도 하지 않고 나를 돕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내 아들이 어디서 저렇게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드디어 제 인생에도 복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너무나 고마웠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워낙 귀한 며느리라 그런지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죠. 명절날이나 제삿날에 부를 생각도 없었지만 우리 며느리는 제가 혼자 고생할까 걱정되었는지 매번 돈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게 되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다. 너희들은 회사 일 하느라 바쁠 텐데 이런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원래 나 혼자 하던 건데 네가 와서도 할 거 없어.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며느리는 저 하나밖에 없는데 한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너무 며느리 도리를 못하죠. 그래도 섭섭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돈 좀 붙였어요. 어머니,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돈으로 편하게 하세요. 아유, 돈은 무슨. 내가 알아서 해도 되는데. 그래, 고맙다. 잘 쓰마.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콧대 높은 며느리들 시댁일 나몰라라 하고 신경도 안 쓴다 그러던데 우리 며느리는 바빠서 돕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리는지 매번 집안일이 있을 때면 못 가서 미안하다며 돈을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줘야 하는데 돈까지 받아서 더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던 저는 그나마 제가 잘하는 음식으로 며느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 반찬도 늘 사먹는 것 같길래 제가 직접 좋은 재료들로 애들 먹을 반찬을 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 먹을 거면 좀 대충 해서 보내도 될 텐데 부잣집에서 자란 우리 며느리가 어떨지 몰라서 재료들도 일부러 시장 물건 안 사고 마트에서 좋은 것들만 사고 국산 재료들만 써서 정성 들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 입에 맞으려나 늘 안절부절했습니다. 지희야, 내가 너희 먹으라고 반찬을 좀 했어. 너 바쁠까봐 이따가 창룡이 퇴근하는 길에 가져가라 했으니까 받으면 냉장고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서 먹어라. 알았지? 어머니, 힘드실 텐데 무슨 반찬까지 하셨어요. 저희 그냥 사 먹으면 되는데 어머니 괜히 고생하시는 거 아니세요? 고생은 무슨. 너희 덕분에 몸 편히 마음 편히 사는데 내가 자식들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음식이 입에 맞을까 모르겠다. 혹시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해주신 건 다 맛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잘 먹을게요. 몸이 아파서 반찬 한 번 하는 게 힘에 부치기는 했지만 내가 그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미안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맛있다고 잘 먹었다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뿌듯할 수 있었죠. 그 후로도 저는 며느리의 말이라면 그저 옳다, 맞다고만 했습니다. 명절날 친정 식구분들이랑 여행 가겠다고 못 오겠다고 했을 때도 당연히 그래야지 하며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우리 아들 취직까지 하고 인생이 피었는데 제가 며느리한테 무엇인들 못해주겠어요? 제게 며느리는 늘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부잣집 딸로 고생 한 번 안 했을 텐데도 가난하고 못 배운 시험이 무시하지 않고 늘 다정하고 살갑게 챙겼으니까요. 물론 바쁘기도 하고 우리 집이 좁고 불편해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애들이 가끔씩 전화주고 한 번씩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십 년 동안 작은 방에서만 지내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병원에서 나오고 집에서 생활을 할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저는 감정적으로는 큰 동요는 없었습니다. 잠을 자다 편안하게 숨을 거둔 남편을 보며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작디 작은 방에 갇혀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밥도 움직임도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했던 남편이 육신을 떠나 이 세상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었으니까요. 저야 남은 인생의 외로움이 얼마가 되었든 반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간 남편이 죽고 나서라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주변의 걱정과 다르게 저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제 몸의 상태를 느끼는 것과 실질적으로 받는 정신과 몸의 스트레스는 전혀 달랐나 봅니다.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저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그런 저보다 더 놀라고 마음을 졸이고 있던 사람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시죠. 장지는 나중에 가도 되는 건데. 어머니까지 잘못되실까 싶어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우리 아들 걱정시켜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네 아빠 이제 편해졌을 것 같아서 내 마음도 편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 지금이라도 울고 싶은 만큼 우세요. 어떻게 아버지 잃고 어머니가 괜찮겠어요. 그리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나 이 사람 부르세요. 어머니 지금 한쪽 다리랑 팔에 마비가 와서 내려오시다 넘어지세요. 의식이 깨어난 저는 팔과 다리가 굳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뇌와 경추에는 이상이 없어 약물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으면 된다 하였지만 홀로 생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회복을 할 때까지 아들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다른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의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남편을 잃고 몸까지 아픈 어머니를 잠시 돌보겠다는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도움만 받고 살아온 제가 아들 부부 사이에 민폐가 되지 않을까 행동 하나하나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라도 고되게 받았더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시어머님도 평생을 고향에 계시면서 시집살이 한번 시키시지 않았기에 시어머니 대접받는 것도 너무 불편했습니다. 바깥일과 집안일들만 해도 바쁠 텐데 저까지 신경 쓴다는 게 아들이나 며느리 모두에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가끔 문이 닫힌 안방에서 제가 머무르는 방까지 아들과 며느리의 큰 목소리를 들으면 혹시 저 때문은 아닐까 싶어 마음이 많이 불편했네요. 이제 치료도 얼마 안 남았고 조심만 하면 병원 정도는 나 혼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곧 집에 돌아갈까 한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직도 잘못하시면 넘어지시는데 아직은 안 돼요. 아니지. 어머님도 재활할 겸 계속 움직이셔야 빨리 회복하시지. 병원 가는 게 힘드시면 택시도 있잖아.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아유, 싸우지들 말아라. 괜히 늙은이 때문에 니들이 다투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지희 말대로 나도 친구도 없고 지리도 익숙하지 않는 이곳보다 우리 집이 낫겠다. 거기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설설 다니면 돼. 그래도 지금은 안 돼요. 무조건 치료 다 받으시고 상태 확인하고 그때 결정해요. 이제 겨우 3주 남았어요. 가려면 치료 다 받고 그때 가세요. 저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들은 며느리 생각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기어이 제 짐을 빼앗고 치료가 끝나는 3주 동안은 모시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떠나겠다 고집만 피워봤자 며느리와 아들이 다툼이 생길 것 같아 조금 불편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쥐죽은 듯이 두 사람 신경 쓰이지 않게 지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들이 계획에 없던 해외 출장이 잡혔습니다. 2주가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아들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남은 기간 생활하는 것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고 저에게는 잘해준 편이라 내색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불편할지 알고 있었기에 남편이 없는 생활이 얼마나 어색하고 난감할지도 예상이 갔습니다. 그래서 더 몸을 움츠리고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출근한 며느리 대신 출장을 가는 아들을 배웅을 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설거지와 남은 집안 청소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라도 조금 해야 눈치가 덜 보였으니까요. 얼마 없는 설거지거리였지만 불편한 팔과 다리로 하려니 시간이 꽤나 걸렸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 거실과 주방 정도만 물걸레질을 하려고 했죠. 한창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웅크리고 뭐 하시는 거세요? 별거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근데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물 좀 놓고 가서요. 근데 손에 혹시 걸레 아니에요? 진짜. 로봇 청소기도 있고 물걸레질 되는 청소기도 있는데 더럽게 왜 걸레로 청소를 하세요? 응? 아니. 나는 이게 더 편하고 잘 닦여서. 어머님, 몸 좀 나아지셨다고 마음대로 행동하시면 어떡해요? 당장 그만두세요. 냄새 날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려고. 이 냄새는 뭐야? 반찬도 다 드셨으면 냉장고에 바로바로 넣으셔야죠. 집안의 냄새 어쩌려고. 아니, 이것만 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밥 제가 차려 드릴 테니까 방에 가 있으세요. 아니다. 어머님 잠시 저 좀 따라오세요. 며느리는 밖에서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며느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미안하다 말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제 팔을 잡고는 2층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급하게 가는 바람에 계단을 올라가며 무릎을 여러 번 찍었습니다. 며느리 손에 끌려가게 된 곳은 2층에서도 반층 올라가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다락이 아닌 꼭대기 창문과 겨우 사람 한 명 정도 놓을 수 있는 좁디 좁은 다락이었죠. 아니, 여긴 왜 온 거니?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셔보세요. 잠시만 있어보라는 말과 달리 며느리는 다락방 문을 잠그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까지 별다른 의심이 없었던 저는 새로 보는 다락방에 호기심이 생겨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는 선반에 반찬과 밥을 가져왔습니다. 지희야, 여기는 왜 데리고 온 거니? 여기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우선은 며칠 동안만 여기서 생활해주세요. 식사 다 하시면 제가 이불 베개도 챙겨서 가져올게요. 아니,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뭔데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야?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 계셔주세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저는 다락방에 갇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끌려온 탓에 휴대폰도 방에 놓고 와서 며느리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가져다 달란 말에 며느리는 휴대폰 대신 책들을 가져다 주었죠. 계속해서 여기 이렇게 있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제 물음에 며느리는 모두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했고 어차피 밑에 있어봤자 방 안에서 생활하는 게 전부였던 저는 그 좁은 다락방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이전과 비슷한 환경에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곧바로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식사를 넣어주고 곧바로 회사로 떠난 며느리 때문에 잠겨있는 문을 따고 화장실을 못 가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변기를 대신할 만한 용품이 하나도 없는 것이 더 문제였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제 눈에 들어온 건 식사를 다 하고 난 빈 그릇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변이었기에 당장의 급한 용무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도 없었고 그릇이야 설거지를 하면 된다고 하나 너무 민망했습니다. 제 나이가 얼마인데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이런 곳에 볼일을 보다니, 또 이를 숨기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윽고 회사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그릇을 수거하러 다락으로 올라왔고 결국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죠.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지 밥 먹는 그릇에 볼일을 보시면 어떡해요. 문은 잠겨있고 볼일은 급하고 변기 대신 할 거는 없어서. 지희야, 나한테 열쇠를 주고 가면 안 되겠니? 내가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마. 우선은 제가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우선 이거 저녁 드세요. 며느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도 민망했지만 앞으로는 더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열쇠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저에게 준 것은 요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된 요강도 아닌 건설자재용 원통이었습니다. 여기다 해결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도 급한 일이 생겨서 더는 식사 못 챙겨드리니까 미리 식사하실 것들 준비해 드릴게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 지희야,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가 이렇게 꽁꽁 숨어 있어야 하는 거니? 아예 내가 집으로 돌아가마, 응? 그게 낫지 않겠어? 창영씨 위한 일이라는 말밖에는 제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영씨도 몰라야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 창영씨 돌아와도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 소리 치셔도 안 되고 조용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지는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바보 같다고 느껴지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하니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으면 되었으니까요. 결국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잊어버린 채 다락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은 좁았지만 움직이는 게 불편했던 저에게는 문제가 없었고 작은 창으로 난 밖을 보며 답답한 마음을 풀었습니다. 빵과 물뿐인 식사였지만 그마저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소변이 있는 원통과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악취에 다락방 문 앞에서 며느리를 불러보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로 사람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이곳에서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다락방 밑에서 작은 말소리를 시작으로 크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는 버티기가 힘들었던 저는 큰 목소리로 꺼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한동안 이어지던 다툼 소리가 끝나고 누군가 다락방으로 걸어오는 소리와 함께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출장을 갔다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냄새야. 어머니 저예요. 괜찮으세요? 어디 문제 있는 곳은 없으시죠? 움직일 수 있으세요? 우선 빨리 나가요. 그렇게 며칠 만에 저는 그 냄새나는 다락방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갇혀 있었는지 재활을 하고 있을 때보다 더 걸음이 힘들어진 저는 겨우 몇 걸음을 나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잘못을 했다며 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가둬두고 한 명은 꺼내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울먹이며 저에게 사실을 말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저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며느리였습니다. 다정하고 이해심 깊어 보이던 모습과 달리 철없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던 며느리는 아들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그와 달리 배운 것 없고 교양도 없는 우리 부부는 무척이나 싫어하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 때문에 바빠 찾아오지 못한다며 미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표현한다던 값비싼 선물들도 마음에 우러나온 미안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몸이 아파져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고 아들에게 생활비와 남편의 간병비를 얻게 되자 그때부터 조금씩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발언을 아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부모님께 얼마나 드려야 하는데? 당신 부모님께서는 연금도 없으셔? 노후 준비 하나도 안 되신 거야?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월급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되니까. 사람 앞에서 한숨 쉬면서 말을 다 해놓고 신경 쓰지 말라고? 됐어. 남자 기죽어 있는 모습 꼴도 보기 싫어. 당신이 도와줘봤자 얼마나 도와준다고. 그리고 어차피 그 돈이 우리 아빠한테 나오는 돈이잖아. 내가 해결할게. 어머님 통장 번호는 알려줘. 대신에 나 당신 집안일 있을 때는 좀 쉬게 해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자신이 능력 있고 아내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당장에 그 말을 듣고 이혼을 하려고 했던 아들이었지만 회사를 다니는 것도 며느리 덕분이었고 당장에 우리 부부의 생활비와 간병비를 부담해야 했던 아들은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참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해주었던 반찬과 요리들도 모두 며느리가 받자마자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버리는 걸 아들 앞에서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몸이 불편한 저를 데리고 오면서 며느리와 아들 간의 갈등이 심해진 거죠. 며느리는 제 손길 하나하나 불결하다고 돈을 쓰더라도 요양병원에 데려가자 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저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며느리와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출장을 가게 되면서 저와 며느리 둘만이 남는 게 걱정되었던 아들은 아내에게 몸이 불편한 저를 절대로 이 집 밖으로 보내지 말라 단단히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눈에는 제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를 자신의 남편이 올 때까지 다락방에 가둬둔 거였습니다.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는지 확인을 하려던 아들이 제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걸 알자 무슨 일이 있다 싶어 곧장 집으로 오게 되었고 집안에 제 모습이 보이지 않자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괜히 못난 아들 때문에 이런 굴욕까지 당하시고 앞으로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저 붙잡고 일어나세요. 어서 이 집에서 떠나요. 여보, 당신 어디 간다는 거야? 그리고 누굴 모셔? 뭐? 그래, 당신 잘 왔어. 어서 어머니께 잘못했다고 빌어. 당신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건지 알아? 나이 드신 분을 저런 환경에 두면 위험한 걸 모르냐고. 내가 먹을 것도 물도 다 준비해갔어. 거기다 화장실도.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더는 안 되겠다. 당신이 돈 가지고 뭐라고 협박을 하든 유혹을 하든 더는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뭐? 아니, 가둬둔 건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꺼낼 일이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 치료 받을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새로 태어날게.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은 하지 마.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을 주제로 다투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다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대소변을 모아둔 원통을 끌고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돌아선 아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온 힘을 다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너 같은 년들을 똥물에 튀겨 죽일 년이라고 한다. 그 말은 들어봤지. 내가 그깟 돈 때문에 너 같은 애한테 이런 굴욕을 당해야 돼? 다시 우리 아들과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아주 똥물에 빠뜨려 버릴 거니까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뭐? 이 여자가 당신 내가 특수폭행으로 고소할 거야. 알아? 뭐? 고소?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고소한다고? 그럼 당신은 노인학대로 처벌 안 받을 줄 알아? 오늘 똥물 쓴 모습까지 내가 신문사든 인터넷이든 싹 다 뿌릴 거야. 똥물을 쓰고 난리를 치던 며느리는 아들이 노인학대와 이 모든 모습을 각 매체에 뿌린다고 하니 분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입을 다문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재산 분할을 받고 합의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못된 며느리라지만 아들이 편하고 윤택한 생활에서 내려오는 것 같아 어미 마음에는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좀 더 편하게 살기를 바랬으니까요. 오히려 이혼을 하는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곧바로 장사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여러 체인점을 두고 있는 어엿한 한 사업체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아주 큰 돈을 벌고 있지는 않아도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저로서는 지금의 아들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와 토끼 같은 딸을 두었습니다. 아마 아들 결혼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가슴에 한이 되었을 텐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들이 이번에도 알아서 저를 흐뭇하게 만들어 주었네요. 지금 며느리는 이 세상 다른 며느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착하고 야무집니다. 앞으로 남은 노년은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만 지내고 싶습니다. 지난 제 인생이 너무 굴곡이 많았기에 남은 생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지내다 가고 싶네요. 그럼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